딱 하루 연락이 안 됐을 뿐인데 모두의 인생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카페 불을 켜고 음악을 틀고 커피를 내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카페는 끝까지 어둑했습니다. 열려 있어야 할 셔터는 내려가 있었고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메시지를 보내도 지은호는 답이 없었습니다. 은호 아직도 전화를 안 받아? 지혁이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밤새 일한 사람 특유의 피곤함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피곤보다 불안이 더 짙게 깔려 있었죠. 너 카톡도 안 읽어. 아예 잠수 탄 사람 같아. 성재의 목소리에는 농담 한 톨 들어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말끝을 흐리던 사람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말끝이 칼처럼 딱 잘랐습니다. 지혁은 억지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듯 말했습니다. 야, 뭐 급하게 내려갈 일이 있었나 보지. 인테리어 쪽 급한 현장 많잖아. 갑자기 지방에서 일 잡히면 바로 내려가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손가락은 이미 다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번 정도 연락 안 되면 바쁘겠지 하고 넘겼을 텐데 오늘은 그게 전혀 안 됐습니다. 신호는 멀쩡히 가는데 받지 않는 그 이상한 공백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있었죠. 그 시각 양평의 한 외딴 전원주택 안에서 축 늘어진 커튼 사이로 겨우 새어들어오는 햇빛 아래 지은호는 차가운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다들 억지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은 요즘 사람들 번아웃도 자주 오는데 그냥 잠깐 쉬는 거 아닐까라며 스스로를 설득했고 정순이도 처음에는 딸을 믿으려 했습니다. 우리 딸이 바쁘겠지. 요즘 애들은 연락 같은 거 자주 못할 수도 있지. 정순이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연결음은 울리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기 화면을 바라볼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떨림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호야, 너 누나랑 싸운 거 있어?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지강호는 소파에 길게 누운 채 눈을 반쯤 감고 있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라. 누나 인생에 내가 왜 껴. 원래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입은 그렇게 나왔지만 밤에 방 안에 들어가서는 누나 SNS를 수십 번씩 새로 고침하고 있었습니다. 새 게시물도 스토리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멈춘 화면을 보다가 그는 결국 휴대폰을 침대 위로 내던지며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누나, 도대체 어디야? 지역에게도 묘한 촉이 있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특유의 말도 안 되는 작은 기류를 읽어내는 감각. 회사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도 숫자와 데이터 사이에서 흐르는 이상한 기운을 잡아내는 그 촉 덕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회의 도중 잠깐 쉬는 시간마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메일을 정리하다가도 카톡 창을 열어보고 클라이언트에게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도 통화 기록을 훑어봤습니다. 읽지 않은 표시가 계속해서 떠 있는 걸 보면서도 그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 바쁜 거겠지. 새 프로젝트 들어갔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지. 인테리어 쪽은 갑자기 스케줄 꼬이는 일 많고 나한테 일일이 보고할 이유도 없고. 머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은 계속해서 불길하게 쿡쿡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는데 TV 리모컨을 집어들고도 켤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참다 못해 다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박성재. 왜? 성재의 목소리부터가 이미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은호 어디 갔는지. 너도 아직 감도 안 와? 너. 나도 머리 터질 것 같아. 카페 쪽, 집 쪽 다 연락 돌려봤는데 전부 모른다야.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며칠째 연락 안 된다 그러고. 둘 다 한숨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릴까봐 누구도 그 말을 먼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진짜 이걸 달 거야? 지환이 차 밑을 들여다보며 눈살을 찌푸리자 옆에서 지켜보던 영나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이거 좀 오버라는 건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가 싫어. 엄마 요즘 이상한 거 오빠도 느끼잖아. 그들은 고성희의 차 범퍼 아래에 작은 위치 추적기를 몰래 붙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심은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엄마 요즘 진짜 눈빛이 달라. 특히 우진 오빠 얘기 나오면 말투부터 바뀌고 나한테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면서 맨날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이것만 반복해. 좋은 소식이면 좋긴 한데 내 엄마 스타일 알잖아. 그래서 이러는 거야. 나도 딸이긴 한데 솔직히 엄마가 뭘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거든. 그날 붙여둔 위치 추적기 앱에서 처음 며칠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차는 늘 그렇듯 집과 회사, 몇몇 병원 사이만 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알람이 울렸습니다. 차량이 지정구역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영란은 알림음을 듣고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지도에 찍힌 위치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전혀 가지 않던 방향, 양평 근처,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전원주택 한 채. 거기에 표시된 피는 도착 후로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영란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느끼며 바로 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시간 돼? 왜 또 무슨 일인데? 나랑 양평 한번 가줄 수 있어? 엄마 차 위치가 이상해. 양평으로 가는 길에 차창 밖 풍경은 지나치게 평화로웠습니다. 초록 논밭과 강, 산, 주말이면 가족들이 놀러 올 것 같은 펜션들. 그 평온한 풍경 사이에서 지도 속 붉은 피는 더 불길하게만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그냥 엄마 미행하려고 부른 거지. 운전대를 잡은 지환이 옆좌석을 흘깃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근데 단순 미행이라고 하기엔 느낌이 너무 안 좋아.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것 같아. 우진이 때문에? 우진이 때문에도 그렇고 은우 언니 때문에도 그래. 엄마 요즘 은우 언니 얘기 나오면 애매하게 말을 돌리더라. 둘이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너네 집안은 왜 맨날 사람 목숨이 걸려야 일이 터지냐. 그러게. 영나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도 손을 떠는 건 멈추지 못했습니다. 목표 지점이 가까워질수록 그 집은 지도 속 점이 아니라 실제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작은 정원과 높은 담벼락, 굳게 닫힌 대문, 겉보기에는 주말 별장 같은 전원주택. 외관만 보면 위험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여기야. 근데 차는 없네. 위치는 여기 맞아. 지하 주차장 같은 거 있나? 아니면 근처에 따로 세워놓은 건가? 두 사람은 대문 초인종을 굳이 누르지 않고 담벼락 쪽으로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담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시감이 동시에 둘을 덮쳤습니다. 방금 사람 지나갔지? 응. 나 지금 심장 엄청 빨리 뛰는 거 알지? 영란은 손에 땀이 줄줄 흐르는 걸 느끼며 침을 삼켰습니다. 오빠, 나 여기 혼자 더 있으면 진짜 멘붕 올 것 같아. 우리 그냥 선배한테 말하자. 이건 둘이 장난처럼 파다가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아. 고민하던 지환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우리 둘이 감당할 수 있는 선 넘어선 것 같긴 하다. 형한테 털어놓자. 양평 전원주택? 지역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환과 영란은 위치 추적기 설치한 이야기부터 직접 그 집까지 갔다 온 상황까지 숨기지 않고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형, 나도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도 되는 짓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느낌이 너무 이상해. 영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엄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사업 때문에 사람 이용하는 건 여러 번 봤는데 이번엔 그 선을 넘을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은우 언니가 사라진 시점이랑도 너무 겹쳐요. 지역은 말없이 메모지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일단 감으로만 움직이면 우리 쪽이 불리하니까
확실한 걸 최대한 많이 모으자. 그 집 소유주가 누군지, 이 근처 병원이나 장기이식센터에 최근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운전기사들 동선까지 싹 다. 성재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서류를 넘겨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어머니까지 의심하는 거야? 성재야,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 그런데 지금 우리 손에 남아있는 단서가 그거 하나야. 내 엄마 차, 양평 전원주택,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지은호. 셋을 따로 볼 수가 없어.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당장 반발하고 싶었지만 머리로는 지역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는 감정 때문에 눈 감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싫어하는 유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역은 원래부터 조각난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는 데 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 덕분에 회사에서 큰 인수건을 여러 번 성사시켰고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회사 일하듯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움직였습니다. 양평 전원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확인해 보니 그 집은 실제로 사람이 장기간 거주한 기록이 거의 없는 집이었습니다. 소유주는 몇 년 전 해외로 나간 투자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투자자가 양평에 온 흔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사실상 누군가가 숨기기 위한 용도로만 돌려쓴 흔적이었습니다. 집 주변 편의점, 약국, 작은 병원, 심지어 동네 주민들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최근에 그 집에 드나든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모았습니다. 마른 체형에 고급 차 타고 오는 여자요? 옷 되게 비싸 보였어요. 근데 말투가 되게 세더라고요. 여기 오면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했어요. 젊은 남자인데 얼굴이 너무 하얘서 놀랐어요. 걸음도 느리고 옆에 있던 여자가 부축해 주더라고요. 되게 챙기는 느낌? 엄마가 아픈 아들 챙기는 것처럼. 그 여자와 젊은 남자의 모습에서 굳이 이름을 묻지 않아도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고성희, 한우진. 정리된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던 지역은 갑자기 뒷목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 준비에 딱 맞는 조건, 사람들 눈에서 벗어난 외딴 전원주택, 오가며 부축해야 할 정도로 약해진 환자 그리고 사라진 누군가. 입술 사이로 짧은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퍼즐은 거의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불법간 이식, 강제 수술, 그리고 그 수술대 위에 올려질 기증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은호. 그 시각 전원주택 안에서 지은호는 세 번째로 눈을 떴습니다. 처음 느껴진 건 엄청난 갈증이었습니다. 입안은 완전히 말라붙어 있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어제였는지 그저께였는지 시간 감각도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리자 보인 건 새하얀 천장과 오래된 형광등, 그리고 낯선 의료기기들이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냄새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하지만 이곳은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환자 안내문도 간호사 호출벨도 다른 병실의 인기척도 없었으니까요. 팔목이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의 시선을 돌리자 단단히 묶여있는 가죽끈이 보였습니다. 공포가 늦게서야 현실감 있게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깼네. 차갑게 깔리면서도 묘하게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 지은호는 고개를 돌려 그 주인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 대표님. 고성희는 완벽하게 정돈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은호 씨. 많이 놀랐죠? 여기가 어디예요? 저 왜 묶여 있는 거예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끝까지 버티겠다는 듯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이런 방식 말고 예쁘게 부탁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한텐. 시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진이요. 짧게 던져진 이름 하나에 지은호의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우진. 고등학교 때부터 언제나 곁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
너무 멀리 가버린 친구, 미국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들, 그리고 얼마 전 병원에서 받은 간이식 적합 통보 메일. 모든 조각들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우진이 알죠? 미국 갔다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은호 씨가 그 아이 살릴 수 있어요. 고성이의 눈빛은 눈물 한 방울 없이 잔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받았죠? 간 이식 적합하다고. 그거 기적 같은 확률이에요. 그 아이한테는.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 병원 상담실에서 혼자 울먹이며 의사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제가 결정을 바로 하긴 좀. 그때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누워있는 자신을 보니 그 선택이 이미 자기 손을 떠나버렸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이건 제 몸이고 제가. 은호 씨. 고성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결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엄마의 문제예요. 엄마의 문제요? 우진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간 이식 한 번 받고도 제대로 못 쉬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그 아이 눈빛이 꺼져가는 걸 2번 다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애를 살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납치하신 거예요? 말이 좀 그렇긴 하네요. 고성이는 짧게 웃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납치든 뭐든 중요한 건 결과예요. 그리고 은호 씨도 알잖아요. 우진이한테 그냥 친구 이상이라는 거. 지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붙어 다니던 2사람, 서로 취향과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아서 주변에서 너희 둘이 왜 이렇게 닮았냐고 놀리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진이가요, 유학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카페가 어딘지 기억하죠? 은호 씨가 일하던 그 카페. 그 아이한테 은호 씨는 그냥 친구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동의를 무시하신 거예요? 은호 씨, 감정 섞지 말고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서 조금만 용기 내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자기 친구, 자기 소울메이트를. 그 말은 달콤한 설득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서늘한 협박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도 선택은 제가 해야 돼요. 고통받고 후회하는 것도 제 인생이에요. 그 후회, 우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될까요? 결국 고성이는 마지막 선까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건 설득이 아니라 범죄가 되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우진이 벽에 등을 기댄 채 흐릿하게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액줄이 연결된 팔을 내려다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오자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아직도 그 소리야? 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은호 알면 나 평생 얼굴 못 들어요. 나 그의 앞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책감일 것 같다고요. 우진아. 고성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떨렸습니다. 넌 그냥 살아. 죄책감이든 뭐든 살아있어야 느낄 수 있는 거야. 죽으면 그런 거 느낄 기회조차 없어. 사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지. 엄마한텐 그냥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전부야. 우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남의 인생 뺏어서 내 인생 연장하는 거, 그건 살인이에요. 살인 같은 희생을 누군가는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 한마디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이었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아 입술 안쪽을 깨물며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문장이 계속 울렸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진짜 너무 미안하다. 서울에서는 묵직한 진실의 그림자가 다른 쪽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감각으로 수많은 위기를 버텨낸 사람답게 공기부터 달라진다는 걸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아름답게 차려입고 늘 그렇듯 완벽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쓰다 지우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소한 흔들림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불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약 봉지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약 봉지 겉면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면역 억제제. 한우진이 처음 간 이식 수술을 받던 날 의사가 건네준 약 설명서에도 똑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상황 만들지 말자. 애한테 2번 다시 이런 고통 겪게 하지 말자. 그는 서랍을 열어 고성의 명의의 계좌를 훑었습니다. 자금 흐름은 솔직할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장기 이식 전문 센터, 이름 모를 클리닉, 수상하게 반복되는 현금 인출. 그리고 그의 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병원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낮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성희, 너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조사 끝에 지역이 모은 자료들은 생각보다 방대했습니다. 양평 전원주택 출입 기록, 운전기사들의 비공식 증언, 위치 추적 기로그, 병원과 클리닉 간의 수상한 송금 내역 그리고 의료 기록 사본 일부까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더미는 이미 한 편의 범죄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성재는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결국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걸 나보고 다 보라고. 그래야지. 지역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내 아버지한테 가야 해. 우리 아버지한테? 이건 단순히 가족 싸움이 아니야. 불법간 이식, 감금, 강제 수술 시도. 회장님 성격 알잖아. 회사 앞길이랑 이미지, 그리고 법적인 리스크까지 계산하면 이건 무조건 막으려고 할 거야. 적어도 당신 아내라고 눈 감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야. 성재는 손에 든 서류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면?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역도 그 가능성을 떠올리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더 키우는 건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까지 빼앗는 일 같았습니다. 그럼 그땐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은호부터 찾자. 우리 늦으면 진짜로 수술 들어가. 성재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가자.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진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박진석의 집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항상 넓고 화려하게만 보이던 공간이 그날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너 오늘 회의 안 들어가도 돼? 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성재는 말없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탁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회사 이름으로 나가고 들어온 자금 흐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드나들고 있는 양평 전원주택 관련 자료도 같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처음 몇 장을 넘길 때까지는 그냥 아들 녀석이 질투심에 아내를 감시한 건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이식 연루 의심, 비공식 수술 스케줄, 환자 한우진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누가 조사했냐? 목소리가 낯설 만큼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역이 정리했고요. 지환이랑 영나가 도와줬어요. 저는 오늘에서야 다 봤어요. 너는 미리 알았어? 아니요. 근데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박진석은 서류를 3개 덮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위치 파악은 됐냐? 양평 전원주택 쪽이에요. 근처 비공식 수술팀이 움직인 기록도 있어요. 아버지,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회사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요. 회사 이미지는 집어치우고. 짧은 욕설과 함께 박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차 키를 들었습니다. 운전기사 불러드릴까요? 됐다. 오늘은 내가 직접 간다. 양평으로 향하는 차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의 차, 그 뒤를 바짝 쫓아가는 지역과 성재, 그리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따라붙는 또 한 대.
마지막 차에는 영나와 지환이 타고 있었습니다. 괜찮겠어? 하나도 안 괜찮아. 영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안 가면 더 미쳐버릴 것 같아. 나 은호 언니 얼굴 볼 자신이 없거든. 이거 내가 막을 수 있었던 거면 어떡하지? 그 생각 평생 할 것 같아서. 그럼 같이 가서 같이 봐. 같이 책임지자. 지환은 핸들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이 끝나면 이 네 사람의 관계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전원주택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공기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지역은 차 안에서 이미 수십 번 머릿속으로 상황을 시뮬레이션에 두고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을 거고 안에는 최소한 경호 인원 몇 명. 비공식 수술팀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쪽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 경찰과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 증거는 충분하니까 사람부터 살리고 나중에 서류로 때우자. 그는 미리 연락해둔 경찰 지인에게 위치를 공유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해뒀고 현장 압수수색 들어가도 될 정도예요. 지금은 수술 중이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처에 인원 돌리고 있었어요. 바로 합류하겠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임시로 꾸며진 수술실 안에서는 분주하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세게 넣지 말고. 수술 전의 상태 다시 체크하고요. 지은호는 이미 수면제를 맞은 상태였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입은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주변의 움직임과 목소리는 뿌옇게나마 들리고 있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단어들만 유난히 선명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절제, 간, 이식.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엄마, 제발 그만하자고 했잖아요. 우진이었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진짜 수술 취소한다. 고성희의 단단한 음성이 이어졌고 그 다음엔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목을 움직이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싫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가에서 눈물만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선배. 거절당했던 고백, 그날의 공기, 그럼에도 웃으면서 그래도 전 선배 좋아하는 거 안 바뀔 거예요 라고 말하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미워할 시간도 미련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억울했습니다. 선배, 나 어디 있는지 알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속으로 부르짖는 순간 수술실 밖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거친 발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겹쳐 들렸고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문 열어. 지역의 목소리는 한계까지 몰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이 함께 문을 밀어붙였고 잠금 장치는 버티지 못하고 부서져 나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자 눈앞에는 누가 봐도 합법적인 병원이라고 부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임시로 들여온 수술대, 군데군데 어설프게 설치된 장비들, 허겁지겁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새하얀 천 위에 누워있는 지은호. 지은호. 지역이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술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스크를 쓴 의사들, 당황해서 동공이 커진 간호조무사들, 그리고 하얀 가운 위에 값비싼 코트를 걸친 고성희. 여기 지금 수술 중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시면. 그녀가 말을 잇기도 전에 경찰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여긴 불법 수술 정황이 명백합니다. 모두 손 드세요. 지역은 경찰을 지나쳐 곧장 수술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호 들려? 나야, 지역이야. 나왔어.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떨리는 눈꺼풀과 얼굴을 타고 굳어버린 눈물 자국이 방금 전까지 그녀가 모든 걸 버티며 싸우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입구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성희야.
박진석이었습니다. 평소의 호탕한 웃음은 한 톨도 섞이지 않은 낯설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 차분하게. 하지마. 박진석이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설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수술대와 고성의 사이까지 걸어 들어왔습니다. 눈은 아내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지. 우진이 상태 더 안 좋아졌다는 거 왜 숨겼어? 당신은 늘 회사부터 생각하잖아요. 숫자, 주가, 이미지. 나까지 같이 이러면 그 아이 진짜 죽을까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짧은 한 문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고성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수갑을 채우는 동안에도 그녀는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보며 의식 없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우진이 어디 있어요? 제 아들은 살려야 돼요. 나머지는 다 가져가도 되니까.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괜찮다는 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오늘의 이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원주택을 나가는 순간부터 각자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